저당권 좀 풀면서 한번 정리해보죠. 2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X. 모든 담보물권의 공통점입니다.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의 사이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정 저당권은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다. X입니다. 법정 저당권이 인정되고요. 언제 발생하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에 뭘 압류하면요?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2번은 X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무효가 된다. 옵니다. 왜냐하면 부종성 때문에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기 때문이죠. 3번은 맞죠. 4번. 저당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X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요. 5번.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일 수 있고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X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1번 전세권, 2번 지상권, 3번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다 가능하고요. 또 5번 등기된 임목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왜냐하면 한 필지 토지 전체 되기 때문에 한 필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22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은 개념이죠. 근저당이란 뭐냐?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제도가 근저당이고요. 2번 근저당권의 특징입니다.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4번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은 중요한데 채권액의 확정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데 다만 5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소멸되고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채권액의 확정 시기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에요. 23번입니다. 공동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1번 해가지고 개념이죠.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일단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따로따로 경매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동시에 경매에서 배당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공동저당권자는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야 하고 그 목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정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구체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따로따로 경매에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로 가야죠. 뒤로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45번입니다. 45번. 일단 경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요. 모든 용의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용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세 번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죠. 그럼 보시면 갑은 X 건물의 일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갑이 1번 저당권을 갖게 됐고요. 2번 을이 뭐죠? 전세권을 3번 병이 저당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최우선순위 갑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의권이 소멸됐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건물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럼 끝났죠. 정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답은 뭐죠? 3번이죠.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답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4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 말 그대로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저당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죠. 근데 이 등기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는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고 주의하실 것은 불법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왜 경매가 되면 소멸되냐면요. 여기 있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따라서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한 푼도 돈 못 받았겠죠.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멸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 2번, 3번, 4번 보시기 바라고 5번 보시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냐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되죠? 건물이. 그 대신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는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점이 됩니다. 47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요. 이거 좀 그러네, 문제가. 일단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 그 토지 건물을 축조한 때는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요. 조심할 점은 한 가지인데요. 토지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까지 맞는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의 침해로 인해서 담보 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번 저당물이 현저히 감소된 때의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의 이 권리는 저당물의 가액 감소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X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3번 금전 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채권액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4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입니다. 물론 물권자 청구권은 물권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더 이상 물권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돈을 갚았으면 변제했으면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계약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읽지 마세요. 그냥 저당권자는 과실 소취할 수 없고요. 과실 소취하려면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과실 소취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 됩니다. 넘기셔서 48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죠.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에게 인정되는 게 있는데 첫째,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 갚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아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갚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은 제3취득자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제3취득자에게는 우선 상환권을 인정해 준다까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인데 한자가 잘못됐죠. 원래 그 매매할 때 이 앞에 매자가 팔매자입니다. 뒤에 매자가 살매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매자는 뭐예요? 살매자야 돼요. 그래서 그 한자에서 선비사변을 지워야죠. 그죠?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1번은 아무튼 답은 아닌데 한자도 잘못됐죠.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변제가 가능하고요. 3번 채권의 변제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돈을 갚을 수가 있고요.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오겠죠. 왜냐하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니까요.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49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옵니다. 3번 2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맞죠? 3번 저당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될 수가 있고요.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불법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 대금 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X죠. 아까 유심 설명드렸죠.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50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좀 틀린 것은 1번 개념적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 1번 보시면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일한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금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X입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고요.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A 건물에다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채구액이 1억이에요. 근데 실제 채무액은 얼마냐면 1억 5천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고 근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하려면 최고액인 1억만 갚으면 안 되고요. 1억 5천을 다 갚아야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액이 1억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한도액인 거고요. 채무자의 책임은 실제 채무액 전액인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는 이유는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책임의 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3번 보시기 바라고 4번은 뭐 큰 의미 없고 5번도 큰 의미 없습니다. 51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오, 맞습니다. 참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채무자를 변경하는 게 흔한가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 흔하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하죠. 그죠? 그죠? 근저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출 있는 아파트를 팔 때는 대출을 끼고 팔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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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 뭐예요? 채무자가 뭐죠? 변경되죠. 그잖아요. 그죠? 대출을 끼고 사면 채무자가 뭐죠? 변경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에서 채무자가 뭐죠? 변경되는 것은 뭐죠? 아주 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근도 잘 내더라고요. 1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큰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3번도 큰 의미 없 3번은 뭐죠? 요거죠.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면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돈을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액은 1억 원이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이 1억 5천이면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을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 당연한 것이고 5번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근저당의 지연손에 대한 배상과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지연손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만 실행비용은 포함 안 시켜요. 왜 그럴까요? 실행비용 누가 받는 돈이죠? 예, 법원이 받는 돈이죠. 다시 말하면 경매비용을 말하고요. 경매비용은 채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는 돈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에 뭐 하잖아요? 포함시키지 않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0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일형된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2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그래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 53번 참 내지는 않을 겁니다. 내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공동저당에 대해서 공동저당이 뭐였죠?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설정된 저당권을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공동저당권자는 동시에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경매에서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배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뭐에 따라서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산수를 잘 못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엑소토지의 Y 건물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죠? 3억이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X 부동산, Y 부동산에다가 동시 공동저당을 설정했고요. 병은 엑소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돼요. 그럼 뭐죠? 동시배당이죠. X토지 경매대가가 4억 원,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이 동시배당되는 경우죠. 그럼 적어보자고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뭐죠? 병이고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뭐죠? 정이고 X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가요? 4억. 그죠? Y는 2억이네. 그죠? 4억이고 Y는 뭐죠? 2억이고 이렇게 동시에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4억 대 2억의 비율이거든요. 원래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4 더하기 2는 6이니까 밑에 깔면 X에서는 6분의 4 약분하면 뭐죠? 3분의 2죠. 그죠? 따라서 3억 원의 3분의 2니까 얼마 가져가요? 2억을 갖고요. 4억에서 갑이 2억을 가져갔으니까 후순위 병은 얼마 남았죠? 2억을 받게 되겠죠. 또 6분의 2죠. 약분하면 뭐죠? 3분의 1이죠. 3억 원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1억이고 2억에서 갑이 얼마 가져갔어요? 1억을 가져갔으니까 정은 얼마를 받게 돼요? 1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정의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번 뭐죠? 1억 원이 됩니다. 절대로 안 냅니다. 절대로. 내면 어떡하죠? 손에다 장을 지실까요? 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이 정도만 기억할까? 아까 문제 나왔지만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뭐죠? 선택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예? 예? 회계 문제.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 민법에서.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만약에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풀어봤으니까 쉽게 풀 거 아니에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시험장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읽지도 마세요. 괜히 이거 풀겠다고 잡고 있다가 계산 문제가 해결하려면 어차피 풀어야 되겠지만 이게 잘 풀리면 1분 안에 푸는데 잘 안 풀리면 이거 반복해서 계산하니까 뒤에 나오는 회계원리는 시설계로는 푸는데 뭐죠? 엄청난 그 장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 계산 문제는 푸는 게 아닙니다. 질권인데요. 질권은 원래 수업 시간에 안 했죠. 그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라도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좀 풀어보자고요. 질권. 일단 질권인데 질권은요.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이 질권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질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뭐 할 수 없어요? 갖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권리 질권의 경우에도 임차권과 같은 권리는 설정하지 못해요. 전세권과 같은 권리는 설정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사용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는 권리 질권은 뭐 하지 못해요? 설정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 존재한다. 부동산 질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고 권리 중에서 임차권과 같은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권리는 질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권리 질권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겁니다. 우리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우리 돈이 급해요. 돈이 급하면 채권 자체를 병에게 양도할 수가 있죠. 1억짜리 한 9,500 주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깝다면 뭐 할 수 있냐면 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병에게 담보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권리 질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갖다 맡기면 되는 거죠. 뭘 맡깁니까? 채권 증서나 관련서를 뭐죠?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뭐죠? 질권을 설정하게 되고요. 요 병의 입장에서는 요 채권이 담보가 되는 이 근거가 뭐냐면 을이 나중에 돈을 안 주면 병은 갑에게 요 질권을 근거로 해서 채권을 뭐 하면 돼요? 실행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죠? 은근히 또 이게 효율적이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가백에 나중에 1억 달러가 청구하려면 병도 뭘 해야 돼요? 저당권을 뭐예요?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에다가 질권이 설정됐음을 기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질권은 부동산 질권은 존재할 수 없지만 질권은 등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권은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왜냐하면 저당권부 채권을 입지라는 경우,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질권이 설정됐음을 뭐하게 돼요? 기재하게 된다. 이 정도거든요. 일단 54번을 볼게요. 여기 나오는 문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동산 질권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비용, 질문의 보존비용 및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는데 맞는데요. 여기서 보존비용 좀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의 하자 이걸 좀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저당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뭐죠? 보존비용은 저당권은 없어요. 왜요? 저당권자가 그 목적을 뭐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죠? 또 질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거는 뭐가 없어요? 저당권이 없어요. 이거는 뭐만 있어요? 질권에만 있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질권은 갖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질권자는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뭘 지출할 수 있어요? 보존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또 그 물건을 하자로 뭘 입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당권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조심하시고 나머지 것 1번 질권자는 그 담보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용할 수는 없어요. 뭘 할 수 없다고요? 사용은 못한다. 뭐하고 마찬가지죠? 유치권과 마찬가지죠. 3번 질권은 물권으로서 질권자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X죠. 말 그대로 우선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할 때는 그 순위는 동순위다. 아니죠. 물권이니까 뭐죠? 설정 선후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1번에서 1번 기억해 두시되 보존비용이나 물건의 하자로 이런 건 뭐는 없어요? 저당권에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2번 질권자는 점유하고 있을 뿐 목적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할 수는 없다. 3번은 뭐 큰 의미 없고 4번도 큰 의미 없죠. 그죠? 35번입니다.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기억.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 전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X. 니은번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X.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동등할 수 있고요. 1번 양도할 수 없는 채권. 양도할 수 없는 채권 뭐가 나올까요? 부양 청구권 같은 거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부양 청구권, 채권이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도 없고 따라서 질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오, 맞는 증거죠. 미인번 물상보증인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이네요. 넘기셔가지고 56번입니다. 전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6번은 가입표하죠. 보지 마세요. 그죠? 전질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권 자체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7번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의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서 할까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다. 그러면 을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경매한다 그래서 1억이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이때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냐면, 야, 경매하지 말자. 경매하지 말고 네가 이거 가져. 그리고 2천만 원 거실러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저당 계약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 야, 임마, 나 돈 없어. 그럼 있잖아, 이거 우리 경매하지 말고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 팔리면 그 돈에서 너 1억 갖고 나 2천만 원 줘. 이렇게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유저당 계약이라고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우리 경매하지 말자라고 계약하는 게 뭐죠? 가능한데 질권은 금지시켜놨어요, 법에서. 따라서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네가 갖고 돈 거실러줘. 이게 허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유질은 허용되지 않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5번 보시면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에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요거는 질권은 안 돼요. 뭐는 가능하다고요? 저당권은 가능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질권자가 질물의 경매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맞아요.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돈 50만 원을 빌려주고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카메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질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돈을 안 줘가지고 이 카메라를 뭐 했냐면 경매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0만 원이 나왔어요. 돈이 모자르죠? 그죠? 그럼 20만 원 어떻게 해요? 20만 원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다른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문제. 지금 얘가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담보로 이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그 채무자의 뭐 다른 물건, 뭐 TV나 다른 것을 경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그것은 뭐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질문의 경매 앞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배당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 뭐 하면 안 돼요? 참여를 하면 안 돼요. 질권자는 참여하거나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저당권은 그런 제한 없습니다. 저당권은 그런 제한이 없는데 질권자는 먼저 자기가 담보를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부터 뭘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고요. 다른 재산으로부터 뭘 받을 수 없어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1번은 맞고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3번 질권의 3번은 의미 없고 4번은 질권보다 다른 것 때문에 의미인데 보시면 4번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매매, 교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거든요. 아까 물상대위가 뭐에도 인정이 돼요? 질권자에게도. 근데 문제는 매매, 교환, 환매는 안 되죠. 매매가 되더라도 교환이 되더라도 환매가 되더라도 질권이나 저당과 같은 담보 물건을 뭐 될 위험이 없죠? 소멸될 위험이 없고요. 매매 대금 등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4번은 뭐죠? X고
5번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니까 5번도 뭐죠? X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5번 볼까요?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 요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 권리 질권 설정하는 게 뭐죠? 가능합니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일물 일권지 원칙상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 오히려 이런 권리들이 뭐죠? 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 60번. 권리 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임차권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번 채권에 대한 질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이 답인데 무기명 채권이 나오죠. 무기명 채권은 뭐죠? 상품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명이라는 말은 채권자가 안 적혀 있는 채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백화점 상품권 하면은 그 상품권은 결국 뭐죠? 채권인데 누가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채권자는 안 적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고 무기명 채권 하면 뭘 떠오르세요? 백화점 상품권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무기명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상품권 갖다 맡기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갖다 맡기면 되는 거니까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 또는 채무자가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X. 백화점 상품권도 질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질권 설정하고자 할 때 백화점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2번 볼까요? 2번 지시채권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지시채권은 제시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뭐 하면요? 제시하면 뭐죠?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어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죠? 어음. 그러면 어음을 양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배소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뭐요? 배소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요. 지시채권 하면 뭐예요? 어음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1번 지명채권은 뭐예요? 일반적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뭐예요? 채권자가 뭐죠?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명채권은 을이 갑에게 1억 빌려줬다. 그러면 을이 뭐예요? 지명채권이 있는 거고.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해줬다. 그러면 뭐예요? 지시채권이고. 무기명채권하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쭉 제가 봤더니 그 기본 확인 문제하고 실전 예상 문제가 있는데 진짜 실전 예상 문제는 우리가 풀어보기에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요 채권법 문제는 채권 총론 문제는 뭐죠? 기본 확인 문제만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다 안 풀어보지 않고 뭐만요? 기본 확인 문제만. 그래서 채권법 총론 부분은 강론 부분 다 풀어볼 거고 채권법 총론 부분 뭐만 풀어보자고요? 기본 확인 문제. 그래서 오늘 하는 것만 좀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채권 총론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거의 한 문제 나오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여기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1번입니다.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금전으로 가액을 산책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죠. 채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꼭 금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2번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 이행기까지 아니에요.
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로 보존해야 됩니다. 항상 뭐예요? 인도시까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냐면요. 인도시까지. 만약에 임대차 종료시까지 그럼 뭐예요? X세. 다시 말하면 인도해 줘야 될 채무는 언제까지요? 인도시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머지도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2번 문제입니다. 선택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서 자동차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를 사는데 빨강 차를 살까 노랑 차를 살까 고민이에요. 을이 뭐죠? 결정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뭐죠? 그러면 선택은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뭐죠? 을에게 뭐죠? 선택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특이하게 없는 한 채무자가 뭘 선택할 것을 정합니다. 법에서는. 물론 을이 선택하기로 했으면 누가요? 을이 선택하고 을의 애인인 제3자가 선택하기로 했다면 뭐가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 채권의 목적이 수개 회기 중에서 선택에 쫓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옵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2번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며칠이죠? 5월 30일까지 선택하기로 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뭐죠?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선택권 행사의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선택하지 않으면 갑이 뭐죠?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2번 선택권 행사의 기간 중이라도 X에 기간 중이라면 5월 31일까지 했다면 갑은 뭐죠? 기다려줘야 돼. 따라서 기간 중이 아니라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권자의 그 선택권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의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있다. 뭐가 틀렸다고요? 기간 중이 아니라 뭐죠? 기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까지 맞고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이런 얘기죠. 선택권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에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채권 기한 도래 후죠. 채권이 기한이 이미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무작정 아무 때나 최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채권 기한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권 행사의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입니다. 4번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죠. 만약에 병이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다는 점을 채무자에게도 의사표시해줘야 되고 채권자에게도 뭐죠?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택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기 때문에 4번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5번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니까요.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 채무 이행에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X입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체라는 말은 채무불행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채무불행이냐?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 날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돈을 안 갚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행이 되는 거니까 기한이 도래를 안 때가 아니라 뭐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요. 2번 채무의 이행이 불확정 기한이 있는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갑이 사망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니까 반드시 뒤지긴 뒤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이행 지체가 되느냐? 계속 보시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가 아니라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집니다. 그래서 확정 기한은 뭐죠? 도래한 때부터 이행 지체가 되고요. 불확정 기한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뭐가 돼요? 이행 지체가 됩니다. 3번 채무 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지체 책임이 있다는 말은 돈을 빌리면서 기간을 안 정했다면 채권자는 아무 때나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돈을 못 갚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채무 이행간에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 기한액 상실이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액이 상실되므로 채권자의 채무가 없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5번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그 강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강제 이행 과손해배상입니다. 강제 이행 and 뭐죠? 손해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 이행을 청구하고 더불어서 and 플러스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또는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 문제는 좀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인데 옳은 것은 뭐죠? 5번이고 옳은 것은 상식적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문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과 3번과 4번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요.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고요. 당연히 이자를 뭐요? 줘야 되고 책임이 없다. 무과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금전 채무는 다른 채무와 달리 안 갚으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고요. 무과실임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부터 보시면 근점 채무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 X입니다.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고 당연히 뭐죠?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4번 금전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선이며 과실이 없는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X입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반드시 이자를 줘야 됩니다. 다시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자는 약정 이율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 이율이 이자가 됩니다. 3번, 2번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의 결정함에 있어 약정 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법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 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법정 이율이 없으면 약정 이율이 따른다. X죠. 다시 말하면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에 따르고 약정 이율이 없으면 뭐에 따릅니까? 법정 이율에 따릅니다. 요 2, 3, 4번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시고 2번이 답인데요. 채권자가 그 채권이 기한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대행사할 때 보존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존 행위는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인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에 드는 사행이죠. 사행이 뭔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뭐죠? 사행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방법은 제한이 없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2번 대멸 변제는 변제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아니다. X입니다. 대멸 변제도 뭐죠? 사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 세 사람이 채무자인데 채무자인 K가 A에게만 대물 변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얘한테만 특혜를 주고 B, C에게는 뭐죠? 일종의 뭐죠? 사행입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7번입니다. 다음 중 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부터 보시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민법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잖아요. 보증은 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명, 날인 또는 뭐까지 해야 돼요? 서명까지 해야 되고요. 2번 전자적 방법으로는 보증할 수 없다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서명이 있는 서면을 추가해야 한다. X. 아예 보증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번 보증을 쓸 때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2번 전자적 방법으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보증 쓸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8번 채권의 유형에 따른 양도에 관련하여 옳은 것인데 1번 지시채권 뭘 생각하자고요? 어음입니다. 어음.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없고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요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얼마짜리를요? 1억 원짜리를. 그래서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요? 어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음을 채무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느냐? 있다. 양도받은 채무자는 다시 또 이걸 어떻게 해요? 병에게 또 어떻게 해요? 그 어음을 뭐죠? 또 넘겨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시채권 어음과 같은 경우 일종의 뭐죠? 화폐 통화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발행이 되면 뭐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돈처럼 통화처럼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대양도 할 수 있고요. 또 채무자는 지가 발행한 엄들을 양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고 배소로 지시채권을 회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있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 앞에 중요한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시채권입니다. 지시채권 증서에 지시채권 증서의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 영업소입니다.
변제 장소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지시 채권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채무자의 현 영업소가 되고요. 만약에 영업소가 없다면 채무자의 뭐죠? 현 주소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뭐요? 주소지인데 지시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업소나 주소지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증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엄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안 갚아야 채무불이행이 되냐면 어음이 제시됐을 때죠. 그죠? 가져가지고 주세요. 어음이 제시하면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안 갚아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무기명 채권. 뭘 생각하자고요?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은 양도할 수 있죠. 백화점 상품권 양도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배수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무기명 채권의 양수인에게 그 증서에 배서하여 구입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X.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무기명 채권은 교부만 하면 바로 뭐죠?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5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이 답인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9번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5번이 답이겠죠. 혼합은 뭐예요? 혼합이죠. 물건끼리 섞였을 경우에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이게 혼하고 채권의 소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인데 법정 변제 순서입니다. 비용, 이자, 원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면 뭐부터 까냐면요. 비용을 제일 먼저 까고요. 그 다음에 이자 까고 마지막에 뭐죠? 원금에 깝니다. 이해되시나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만 갚았어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이때는 무엇부터 뺍니까? 비용 먼저 빼고 이자 빼고 마지막에 뭐죠? 원금이 되기 때문에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변제 충당한다. X가 되고 이 정도는 비용 먼저 빼고 이자 충당하고 그 다음에 뭐죠? 원금 한다는 거. 이 법정 충당, 변제 충당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상계인데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실전 예상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죠? 풀면 이것도 공부하는 게 너무 많아져요. 풀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어디 갑니까? 279페이지 채권 강론으로 갈 거고요. 채권 강론부터 풀어봐야 되니까 다음 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279페이지까지 끝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